안녕하세요. 유익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2020년 뉴 정보처리 기사 필기 제4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중에 1장 서버 프로그래밍 구현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버 프로그램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버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야 될 것인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 또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서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관계 속에서 보통은 이제 최근에는 웹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웹 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시 이제 구축해야 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장비를 구축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개발 환경 구축. 우리가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기반의 개발 환경 구축할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장비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개발 환경 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하드웨어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하드웨어는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웹 서비스를 할 때에는 웹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구축과 또는 웹 환경에서의 그 클라이언트 서버의 서비스 구현을 할 때에는 아래 그림처럼 구성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웹 브라우저가 있는 이제 클라이언트, 여기가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중간에 이제 여기 잘라서 이쪽 부분이 서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죠. 이쪽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요청하는 쪽이죠.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웹 브라우저가 그러니까 웹 환경, 웹 환경에서 HTTP 기반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청하거나 또는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PC나 스마트폰 등등의 기기를 디바이스를 말합니다. 여기는 클라이언트. 자, 그리고 이제 서버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예전에는 이제 웹 서버만 하고 DB 서버 정도? 옛날 최초의 처음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 DB도 없었어요. 그냥 파일 시스템으로 그냥 요까지만 웹 서버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파일 관리 정도만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이제 발전돼 가지고 이제 예전에 초창기는 HTML 서비스만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서버 측은 웹 서버만 있었어요. 웹 서버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파일 서버라든가 뭐 간단한 DB 정도는 있었죠. 이렇게 같이 한 서버에 구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창기가 지나서 웹이 좀 발전되는 어떤 단계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발전 단계에서는 이제 웹 서버가 뿐만이 아니라 이제 와스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와스가
같이 병행이 됐어요. 또는 이게 WAS가 이 한 서버에 이렇게 구축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 그림처럼 물리적으로 이렇게 3티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 세 개 서버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게 WAS 웹 서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은 나눠져 있지만 여기 하드웨어는 하나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DB가 이렇게 구축되는 DB 서버가 이렇게 있는 구조, 이렇게 2티어 구조로 돼 있었죠.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 아래와 같은 구조로 갑니다. 3티어. 보통 이제 3티어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3티어 구조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웹서버,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 다음에 DB 서버.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세 개의 그런 물리적인 서버로 구축이 됩니다. 자, 웹서버가 그러면 하는 일이 뭘까요? 웹서버는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페이지 요청이나 이 요청이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HTTP 기반으로 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HTTP가 이제 그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래서 웹 기반으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직접 요청하는 거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리고 정적 파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정적 파일이라는 것은 이제 별도의 과정이 없이 다운로드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파일, 즉 이제 뭐 HTML이라든가 CSS라든가 이미지 파일들, 이런 이제 정적 파일들,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러니까 그 동영상이라든가 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와서 데이터가 이게 동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그 파일들이 아닌 고정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다루는 그런 파일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웹서버에 탑재를 해놓고 이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HTML 파일 페이지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없는 데이터 변화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뭐 이미지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아주 기본적인 페이지라든가 이런 이미지들은 다 기본적으로 웹서버에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WAS라고 해요. WAS, 앞자를 따서 WAS. 그래서 WAS는 이제 사용자에게 동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웹서버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데이터 가공 작업 수행하거나, 그 다음에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또는 웹서버와 파일 서버 사이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웹서버와 DB 서버 사이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티어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그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그 특정 목적을 가진 그런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기능이죠. 웹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 웹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 이 소스를 다 여기에 올리게 돼 있어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그래서 이제 웹 서버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데이터베이스와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면서 어떤 동적인 그런 요청이나 데이터 가공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래밍 실제로 돌려서 계산을 한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동작을 한다든가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싱을 하는 거죠. 비즈니스 업무 로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가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요청한 웹서버로 던져주고 그 웹서버는 다시 웹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쪽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잘 아시죠? 데이터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 DBMS를 데이터베이스의 그 데이터베이스도 어떻게 보면 파일이죠. 파일들, 데이터 파일들과
그 다음에 DBMS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설치되어 있는 그런 DB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습니다. 파일 서버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이제 정형화된 그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값들, 어떻게 보면 테이블 구조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문서 파일이라든가 뭐 다큐멘테이션 또는 뭐 PDF 파일 또는 DOC 파일, 아리안글 파일 또는 이미지 파일, 뭐 각종 이제 그 뭐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HWP 뭐 또는 이미지들, 각종 이미지들, 그 이런 이미지드 파일들 같은 것들을 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별도의 파일들을 저장하는 서버로 구축해서 여기다가 이제 DB 서버 말고 별도의 또 파일 서버를 구축하기도 합니다. 또는 파일 서버 말고 스토리지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그 어떤 서버별로 각각의 기능들이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에 따라서 하드웨어를 별도로 다 구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3티어로 구축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트랜잭션이 많거나 또는 동시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그리고 또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의 기능들이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페이지 수가 굉장히 뭐 100번 이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웹페이지들이 그 메뉴 구성들이 되게 복잡해서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야 될 경우에는 웹서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DB 서버 이렇게 세 개로 3티어 구조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환경을 한번 볼게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쪽에 이제 이 하드웨어가 이렇게 아까 옆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3티어로 구축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웹서버에 들어가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당연히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당연히 그냥 서버에 기본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와 와스 운영을 위해서 쓰는 서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통 미들웨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미들웨어라고 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미들웨어들이 있죠. 그래서 그 서버 프로그램은 아파치, 톰캣, 뭐 웹2비, 제오스 뭐 이런 각종 웹서버에는 보통 이제 아파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치와 같이 맞물려서 많이 쓰는 것이 톰캣. 톰캣은 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여기는 뭐 DBMS는 당연히 뭐 MySQL도 있고 오라클도 있고 뭐 마리아DB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소프트웨어는 이제 여기 웹 어플리케이션에 올라가는 웹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제 다양한 뭐 요구사항 관리 도구라든가 설계 모델링 도구라든가 테스트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개발 관련된 소프트웨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언어의 선정 기준, 뭐 이런 건 참고로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언어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뭐 꼭 자바로만 구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는 그 어떤 서비스의 특징들을 살려서 적정성이나 효율성이나 이식성이나 친밀성이나 범용성이나 이런 걸 따져주면서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웹서버의 기능을 옆에 간단히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놨는데, 웹서버는 주로 이제 HTTP 그런 지원 기능을 하고요. 통신 기록, 정적 파일 관리, 대역폭 제한, 뭐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웹서버는. 그래서 대문 역할을 해서 트래픽 관리라든가 또는 이제 HTTP 통신, 그다음에 이제 정적 파일들 관리해주고 대역폭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발 환경 구축에서 하드웨어 환경,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웹 환경에서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아주 기본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입니다. 이 구조 모델이에요. 개발 환경 구축의 모델이니까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조를 잘 알고 계셔야, 이게 사실 이제 웹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 구조로 이 개발 환경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익숙하시겠지만,
뭐 이제 아직 학교를 학생이시거나 이런 시대 웹 환경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경험이 없으신 분이나 또는 기업용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는 운영해 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아주 중요한 컨셉이니까 잘 익숙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 개발이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서버 개발 환경 내에서 서버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이제 탑재를 하는 건데, 서버에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에다가 구현된 서버 프로그램을 이제 탑재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 응용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웹 서버로부터 받은 요청을 처리해서 반환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서버 개발용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자바라든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뭐 PHP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서버 개발을 할 때 단순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완전히 순수하게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뼈대, 서버 기반의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뼈대를 이미 갖춰줘서 개발하기에 생산성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기 수월하게 만들어준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는 거예요. 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할 때 기본적인 어떤 설계도라든가 또는 이제 비계,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그 뼈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살을 붙여 가는 거죠. 시멘트도 붓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레임워크에는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 모듈이라든가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공통 모듈들, 공통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굉장히 개발이 아주 수월하겠죠. 그래서 서버 프로그램 개발 시에 다양한 네트워크 설정이라든가 요청 응답 처리라든가 아키텍처 모델 등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프레임워크에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이렇게 어떤 공통 클래스 그 다음에 또는 공통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패키지처럼 묶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의 대부분은 모델뷰 컨트롤러 패턴으로 기반으로 개발됩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이거 전에 이제 1.3 어플리케이션 설계 자료에서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기본적으로 컨트롤러가 이 호출에 대해서 받아서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DB하고 연동해서 서로 데이터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결과를 반환을 컨트롤러에다가 해주고 그 컨트롤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호출에서 이 뷰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이 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화면 어떤 UI, 그렇죠? 화면 UI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어떤 디스플레이 해주는 부분들에 대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모델을 다시 참조해서 이거를 이제 응답을 이쪽으로 다시 사용자에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 개발 프로그래밍 워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뭐 상용도 있고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쓰죠. 스프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바 기반 프레임워크이고요. 이거 제일 많이 씁니다. 자바에서. 그리고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이 스프링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언어에서는 node.js.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쓸 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비동기 입출력 처리라든가 요거 비동기 입출력 처리는 우리 AJAX라고 해가지고 요거 많이 이제 시험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하고 직접 연동시키지 않고 동기화하지 않고 비동기적으로 XML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아주고 하면서 데이터 DB하고 직접적으로 액세스하지 않아도 파일로 주고받으면서 비동기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나 어떤 다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실시간 검색어 이런 것들이 이제 AJAX 기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벤트 위주의 높은 처리 성능이나 실시간 입출력, 빈번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그다음 뭐 장고라고 해서 파이썬에서 쓰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뭐 컴포넌트 재사용이나 프로그래밍을 강조해서 신속한 개발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많이 쓰이지 않았고요. 요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쓰고, 요건 좀 PHP에서 쓰는 프레임워크 있고요. 루비 온 레이즈, 루비 요것도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임워크의 특성은 요 네 가지는 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혹시 시험에 나오면 뭐 네 가지로 돼 있으니까 이런 건 이제 시험 프레임워크의 특성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모듈화, 그 다음에 재사용성, 확장성, 제어의 역흐름. 그래서 모듈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캡슐화를 통해서 어떤 기능 단위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모듈 1모듈에 원 모듈 뭐 그다음에 원 펑션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의 모듈은 하나의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모듈 간의 모듈 캡슐화를 해서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에서 통신해서 쓸 수 있게 해서 재사용성도 높여주고 생산성도 높여주는. 그래서 설계 구현의 변경에 따라서 영향을 최소화해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런 이제 모듈화라든가 또는 이제 재사용성이 굉장히 재사용성의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재사용성을 통해서 재사용 가능한 모듈들을 갖다가 제공을 해줍니다.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개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확장성, 다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확장 등을 통해 다양성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확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제어의 역흐름은 이제 개발자가 관리하고 하는 통제하는 객체의 제어들을 그러니까 우리 개발자들이 직접 이렇게 어떤 객체들 간의 제어나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하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굉장히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는 그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어를 프레임워크에다 넘겨서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 특성은 모듈화, 재사용성, 확장성, 제어의 역흐름. 이걸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듈화. 자, 우리가 공통 모듈, 이제 서버 프로그램을 구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모듈 기능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통합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듈들 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듈화해서 통합하는 거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서버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어떤 어플리케이션처럼 어떤 단이라는 그런 단순한 기능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버급에다가 올리는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쓰는 어떤 대용량 서비스라든가 대형 어떤 사이즈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모듈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모듈화를 잘 함으로써 생산성도 높이고 재사용률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유지보수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모듈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프로그램 개발 시의 생산성과 최적화,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 단위의 분할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생산성과 최적화와 관리를 다 고려해서 나중에 유지보수까지 고려를 해서 기능 단위로 분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모듈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듈화의 장점, 모듈화를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듈화의 장점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자, 모듈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 좋은 말은 이제 좋은 거, 모듈화를 하면 일단 좋은 건 다 해당돼요. 소프트웨어의 이해 용이성이 증대되고 복잡성이 감소됩니다. 왜? 모듈 단위별로 한 모듈에 하나의 기능을 최적화해서 만들면 그 모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단순화하고 이해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듈에 하나의 기능만 구현하게 되면 이해하기도 빠르고 그 안에 복잡한 기능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용이성도 높아지고 복잡성도 감소되죠. 당연히. 왜? 모듈 단위로 하나의 기능만 표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능의 분리,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단순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왜냐하면 기능과 모듈과 모듈 간의 그 단독 각자의 갖고 있는 특정적인 그런 기능들이 명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분리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인터페이스가 명확해집니다. 그 다음에 모듈의 재사용성이 가능해지고 개발과 유지 보수가 용이해집니다. 일단 뭐 다 좋은 얘기죠.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모듈화를 하면 장점이 아주 소프트웨어 개발에 좋은 장점들은 다 갖고 있는 효율적인 관리, 성능 향상, 이해 용이성, 복잡성, 감소, 그 다음에 기능 분리, 인터페이스 단순화, 모듈 재사용, 그 다음에 개발 및 유지 보수 용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런 장점들을 가진 모듈화를 하시는데 원리,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정보 은닉. 그래서 모듈화를 하게 된다는 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모듈과 다른 모듈 간에 은폐가 필요해요. 정보의 은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듈과 모듈 안에 있는 데이터는 서로 불가침 조약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데이터 A와 여기 데이터 B는 반드시 어떤 인터페이스를 하는 서로 인터페이스를 약속으로 하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함수라든가 객체 지향에서는 메소드를 통해서만 서로 통신을 하는 거죠. 메소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파라미터를 주고받음으로써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자기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열과 정복. 디바이드 앤 컨커는 아주 굉장히 그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어떤 이 어플리케이션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그 기본 철학이에요. 기본 철학.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커. 그러니까 모든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본 컨셉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나눠라. 쪼개서 복잡한 문제는 반드시 분해해서 정복해서 해결해라. 이런 뜻이에요. 문제를 분해하고 모듈 단위로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뭐 한 10개의 기능이 들어있는 10개의 기능이 들어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10개로 다 쪼개야 되는 거예요. 10개로. 10개로 다 쪼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쪼개는 그 기능별로 나눠서 뭐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복하고 해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추상화. 이 추상화는 우리가 IT를 하시는 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 추상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추상화를 잘 해야 돼. 그러니까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거 또는 뭐 기능을 추상화하는 거 여러 가지 그 각 모듈의 자료 구조를 액세스하고 수정하는 함수 내의 자료 구조들을 표현 내역들을 추상화해서 은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추상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앱스트랙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의 독립성. 이 모듈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도 했지만 하나의 모듈은 하나의 기능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모듈과 서로 다른 모듈 간에는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실 네 가지의 그 개념 원리들은 다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뭐 정보 은닉이라든가 분할과 정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정보가 은닉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런 과정 중에 데이터 추상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모듈과 모듈 간에는 독립성을 유지시켜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듈화에서는 낮은 결합도와 높은 응집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 이제 응집도와 결합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모듈화의 측정 지표예요. 그래서 모듈화가 잘 됐냐 안 됐냐는 우리가 응집도와 결합도로 측정합니다. 결합도는 낮고 응집도는 높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모듈화를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리유즈, 재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 재사용은 사실 이제 모듈화보다는 좀 모듈화에 포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긴 한데 일단 모듈화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듈화를 다 한 다음에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같이 이렇게 또 다른 더 큰 규모의 어떤 패키징을 통해서 또 재사용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재사용의 개념은 목표 시스템의 개발 시간 비용 절감을 위해서 검증된 기능을 파악하고 재구성하여서 시스템에 응용하기 위한 최적화 작업이다. 그래서 재사용이라는 것은 이제 목표 시스템의 개발 시간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증된 기능들을 잘 파악해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최적화하는 거. 그게 이제 리유즈입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작업이 리유즈고요. 재사용의 유형에는 함수 객체를 재사용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재사용이죠. 기존에 만들어놨던 함수나 객체를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다른 용도의 어떤 다른 목적의 목표 시스템에도 사용할 수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굉장히 생산성이 높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재사용. 요거는 이제 함수 객체보다는 좀 높은 상위의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는 단위로 재사용하는 거. 자, 이제 함수와 객체하고 컴포넌트의 차이점이 뭘까요? 함수와 객체는 그 함수와 객체 자체로는 실행이 되지 않아요. 얘는 그 자체로 함수와 객체 자체로는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이 불가해요. 네. 요거는 객체하고 함수는 서로 그 함수와 객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 다수의 함수와 객체가 모여서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컴포넌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행 단위입니다. 실행 단위. 그러니까 컴포넌트는 컴포넌트 하나의 한 개의 단위가 실행이 가능한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되면 컴포넌트가 아니다.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 통해서 통신을 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재사용.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은 이 컴포넌트는 실행 단위의 최소 단위에 실행 가능한 컴포넌트는 뭐라고요? 실행 가능한 최소 단위다. 최소 단위고 이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또 구성하는 거예요. 이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조금 더 실행 가능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은 좀 더 큰 범위의 그런 소프트웨어의 어떤 집합이죠. 집합. 컴포넌트의 집합. 그래서 공통기능 제공 어플리케이션들과 기능을 공유 재사용할 수 있다. 그쵸? 어플리케이션 단위에서도 어떤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재사용할 수 있어요. 재사용 사례 중에는 이 어플리케이션하고 컴포넌트보다 좀 큰 범위의 어떤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라이브러리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이제 컴포넌트 단위라기보다는 함수 객체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특정 기능들. 그래서 모듈화한 기법,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 런타임 라이브러리 이런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함수와 객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클래스나 이런 것들, 객체 지향에서는 클래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죠. 재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라이브러리입니다.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쉽게 말해 함수와 객체의 도서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는 이제 라이브러리하고 클래스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프레임워크를 설명드렸지만 프레임워크는 조금 더 단순한 그 함수와 객체의 집합이라기보다는 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고차원적인, 더 다양한 어떤 공통 기능들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뭐 통신 기능이라든가 또 네트워크 기능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공통 기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또는 시스템과 시스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여러 가지, 또 그 다음에 서버 간의 통신이라든가 뭐 어떤 개발자들이 손대지 않고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여러 가지 뭐 로드 밸런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트랜잭션, DB와 트랜잭션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와 라이브러리가 모여 있는 것이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에서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시스템 단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좀 더 큰 범위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제 단순한 어떤 모듈이나 기능, 라이브러리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 그 전체 그 큰 사이즈의 전체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조직 체계로 시스템을 이루는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원리, 이런 것들 포함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큰 프레임워크보다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공통 모듈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조금 더 큰 구조,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큰 구조,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안에 조직 체계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설계해 놓은 설계도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같은 것도 어떤 재사용을 가능한 어떤 구조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진다고 했을 때 3층짜리 빌딩을 진다고 보세요. 뭐 5층짜리 빌딩을 졌다고 했을 때 그 5층짜리 빌딩을 질 때 어떤 아키텍처를 그대로 다른 또 지역에다가 똑같이 건물을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키텍처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리유즈 할 수 있는,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구조에 대한, 구조 체계에 대한 어떤 추상화와 그 다음에 재사용 가능한 어떤 그 설계도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쉽게 말하면 재사용하는 거와 같은 거다 볼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도. 아까 이제 측정 기준이라고 그랬죠. 모듈화의 측정 기준. 자, 결합도는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모듈 간의 상호 의존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이 있고 모듈이 있는데 요거 서로 간의 관계의 어떤 강도가 어떻게 되냐. 두 모듈 간의 연관관계가 어떠냐 이런 뜻이죠. 이제 다양한 결합으로 모듈을 구성할 수 있으나 결합도가 약할수록 품질이 높고 강할수록 품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도는, 모듈 간의 결합도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결합도는 약할수록 좋은 거예요. 결합도가 강하면 시스템 구현 유지 보수가 어려워집니다. 그다음에 결합도의 종류에는 아래쪽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이거 자스 제외 공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앞자 따서 자, 스, 제, 외, 공, 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스 제외 공내,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컬리티가 증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결합도가 강하는 것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외우는 게 자스 제외 공내, 약한 거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강한 걸로. 그래서
자료 결합도가 사실은 결합도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가 좋은 거예요. 뭐가 좋아요? 여기가 모듈화의 측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bad, 여기는 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자스 제외 공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고요. 자료 스탬프 제어 외부 공통 내용 그런 뜻이에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전에 이거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암기 위주로 한번 보세요. 자스 제외 공례. 그다음에 응집도는 정보 원리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명령어나 호출문의 모듈 내부 요소들을 서로 관련되어 있는 정도. 그러니까 모듈이 독립적인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의 기능이 하나의 모듈로 되어 있느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기준으로 모듈을 구성할 수 있으나 응집도가 강할수록 품질이 높고 약할수록 품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응집도가 강할수록 좋은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우논 시절 통순기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우논 일시라는 거는 이제 시간과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우논 시절 통순기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약한 거에서 강한 거로 가는 겁니다. 아까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또 결합도도 약한 데서 강한 걸로 이동하는 걸로 저 외웠잖아요. 자스 제외 공례. 다시 써드릴게요. 자스 제외 공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결합도가 약한 데서 강한 걸로. 그 다음에 얘는 응집도가 약한 데서 강한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논 시절 통순기, 우논 시절 통순기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응집도가 약한 거가 굿. 여기는 이제 아이고 잘못 썼습니다. 이게 bad죠. 응집도가 약하면 bad. 그 다음에 응집도가 강하면 good. 좋은 거예요. 그죠? 자, 다음 이제 보안 및 API 부분입니다. 자, 서버 프로그램 부분에서 왜 갑자기 보안하고 API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그 서버 단위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드얼론, 그러니까 단일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버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통신을 하기 때문에 통신을 통해서 서로 그러니까 뭐 원거리에 있는 시스템 간에 원거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통 이제 PC잖아요. PC하고 이 PC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서버가 있으면 서버하고 통신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인터넷망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보안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서버급의 어떤 서버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는 반드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뭐 어떻게 외우라고?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에 관련된 그 이슈, 그러니까 데이터의 보안 관점에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특성들은 무기가로 외워봤어요. 무기가 어떻게 해요?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 이렇게 꼭 이 보안 측면에서는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개발할 때 꼭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세션 통지라든가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보안 기능, 시간 및 상태, 에러 처리, 코드 오류, 캡슐화, API 오용.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이 보안 점검 항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미리 설계 단계와 또는 개발 단계에서 미리 고려해서 시스템을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항목들은 그 5과목에 또한 시스템 보안 부분에서도 다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설명을 좀 생략을 했었는데 이것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드리기는 좀 뭐하고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세션 통제라는 것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을 의미하는데 이때 세션이 연결이 이제 연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보안 약점이라는 것은 이 불충분한 세션 관리, 세션을 이렇게 끊어줄 땐 끊어주고 붙여줄 땐 붙여주고 이럴 때 잘못된 세션 때문에 이제 정보 노출이 되는 거를 보안 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입력 데이터 검증 미표현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들어왔을 때 유효성 검증이나 이런 걸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유효성 검증을 잘못해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든가 SQL 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킹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방지해야 된다. 보안 기능이라는 건 당연히 뭐 인증이라든가 접근 제어라든가 기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고, 시간 미 상태라는 거는 이제 병렬 처리 시스템이나 다스 프로세스 동작 환경에서 시간과 실행 관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멀티 프로세싱이나 멀티 프로그래밍 처리, 멀티 병렬 처리 시스템을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프로세스라든가 어플리케이션 간의 다중 접속이라든가 동시 수행이라든가 이런 시간과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동일한 자원을 그러니까 공유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공유 자원들을 다양한 프로세스나 또는 시스템들이 이렇게 경쟁하면서 또는 이제 시간이나 상태에 따라서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자원을. 그렇게 개발하는 건데, 이거 TOC, TOU라고 해서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의 경쟁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보안 약점이 일어날 수 있어요. TOC, TOU는 약자로 타임 오브 그 다음에 체크 그래서 검사 시점 그 다음에 타임 오브 유즈 해서 사용 시점 이렇게 요거 약자예요. 그 다음에 에러 처리는 이제 당연히 프로그램 개발하다 보면 에러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 오류들을 사전에 정의해서 방지하면 좋은데 보통 에러 처리 보통 에러를 방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오류 메시지를 통한 이게 만약 보통 코드에 보면은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캐치하는 그런 코드를 넣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 넣으면 그런 걸 안 넣으면 이제 오류 메시지를 통해서 정보가 노출된다든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코드 오류는 코드를 작성했을 때 문법적인 오류라든가 또는 뭐 자원의 반환 이런 것들 실수 때문에 뭐 널포인트 역참조나 뭐 부적절한 자원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캡슐화는 이제 데이터 함수를 객체로 묶는 건데 이런 걸 잘못 묶어서 정보가 노출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디버그 코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API 오용은 API를 잘못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그래서 원래는 요 세션 통제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의 어떤 보안 점검 항목이고 요 7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넷, 여섯, 일곱이죠. 요 7가지가 이제 사실 개발 단계에서의 보안 점검 항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PI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API는 이제 아까 API 오용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이제 운영 체제에서 제공하는 API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API가 있을 수 있고 라이브러리 단에서의 API도 있을 수 있고 뭐 오픈 API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API는 뭘 하는 거냐면 어떤 환경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환경 내에서의 여러 가지 기본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는 그 개발자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본 환경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기능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에 운영체제나 프로그램 언어 등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서 미리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규칙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운영체제 파일 제어라든가 문자 제어 기능 등을 다양히 여러 개발 도구를 제공해서 기능을 쉽고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배치 프로그램은 이제 뭐
우리가 서버 프로그램을 구현하다 보면 뭐 당연히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배치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시간에 일괄로 뭐 업데이트를 친다든가 또는 뭐 백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 없이 여러 작업들을 미리 정해진 일련 순서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스케줄링을 통해서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예약을 해놓고 그 예약을 통해서 어떤 잡을 어떤 특정 잡을 어떤 일정한 시간과 계획에 따라서 스케줄링한 그 시간과 순서에 따라서 미리 자동으로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로 처리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치 프로그램의 자동 수행 주기는 보통 뭐 정기 배치도 있고요, 이벤트성 배치도 있고요, 온디맨드 배치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정기 배치는 뭐 일, 주, 월 이런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거고, 이벤트성은 특정 조건을 설정해 놓고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러니까 뭐 이벤트성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그거에 따라서 뭔가 다른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조건을 충족되면 수행되는 거고요. 온디맨드 배치는 뭐 사용자 요청이 있으면 그때 수행하는 겁니다. 자, 배치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는 뭐 배치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어떤 그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동기가 이제 대용량 데이터일 때, 자동화가 필요할 때, 경고성이 있고 안전성, 신뢰성, 성능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이제 배치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대용량 데이터를 뭐 전송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사용자가 간섭하지 않고 사용자의 어떤 관여 없이 동작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배치 프로그램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용자의 개입 없이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동화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중복이나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게 자동화는 사용자 개입 없이, 그 다음에 대용량 데이터는 데이터 전송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과 신뢰성은 이제 오류 발생 시에 오류의 발생 위치나 이런 걸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성능은 이제 다른 응용 프로그램 수행에 방해 않고 지정한 시간 내에 처리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배치 프로그램은 당연히 이제 일괄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보통 밤에 주로 작업을 많이 해요. 사용자들이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하게 되죠. 배치 스케줄러라는 것이 있는데 잡 스케줄러라고 하기도 하고요. 일과 처리 작업에 대한 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수행되는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도구죠.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배치 스케줄러는 스프링 배치, 쿼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스프링 배치는 이제 스프링 소스사에서 엑센추어가 제공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특성을 그대로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데이터를 교환하는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뭐 로그 관리, 추적, 트랜잭션 관리 뭐 이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죠. 그래서 스프링 배치는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 내에서 동작하는 배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쿼츠도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일괄 배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라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이죠. 자,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패키지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아래 한글이라든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워드 프로세서,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패키지 이렇게 패킹해서 이렇게 이렇게 포장해서 이제 다 소프트웨어가 완성품으로 이제 제공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완성품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이제 어떤 개발자가 개발하는 이것도 뭐 패키지 소프트웨어도 개발자가 개발하는 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유료로 판매 목적으로 상용으로 판매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패키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용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제 보통 패키지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키지 이렇게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판매 용도의 소프트웨어를 패키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를 비교해 본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서버 프로그램 단위에서 개발할 때에도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순수하게 개발로만 할 수는 없어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패키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상용으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중에 가져다 쓸 수 있는 좋은 기능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으면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것이죠. 그래서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 차이점을 보면 기능 요구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쓸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다 개발을 할 것인지의 판단 기준을 우리가 따져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 요구사항이 이제 70% 이상이 충족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기능 요구사항이 70% 이상이 다 어떤 제품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에 다 탑재되어 있다,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사는 게 더 싸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0% 우리 사용자 요구사항이 모든 사용자 요구사항을 그대로 순수하게 개발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상용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보면 기능 요구사항을 뭐 70% 이상 충족하지 못할 때 뭐 50%밖에 없다든가 뭐 그 이하밖에 만족하지 못한다 할 때는 순수하게 다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이제 보시면 품질이 검증되고 업계 표준을 준용합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이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는 이제 개발자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개발하는 사람 순수하게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어떤 품질이나 특성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다음에 라이센스는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상용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입하는 사람은 구입자 또는 뭐 구매자라고 하죠. 구입자라고 하는 구매자. 네. 구매자는 보통은 우리가 이 라이센스 자체의 판권이나 권한은 다 판매자, 그러니까 벤더사라고 그러죠. 벤더사가 갖고 있고요. 구매자는 그러면 뭘 사는 거예요? 돈 내고 사용권만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권.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아래 한글이나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사용권만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사용하는 권한만.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저작권이나 그 라이센스는 다 그 판매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는 그걸 개발한 회사가 그 개발을 요구한 뭐 보통 발주사라든가 라고 하는데 발주사나 또는 구매사가 어떤 요구사항, 이 구축한 회사 있죠? 회사가 다 라이센스를 가집니다. 그다음에 생산성은 이제 개발을 위한 인력 시간이 절약되고요. 당연히 만들어진 거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절약되고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는 개발을 위한 인력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호환성은 보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패키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다른 예를 들어서 특정 환경에 종속될 수 있어요. 특정 환경에 개발 환경에 종속이 된다든가 종속된다든가 특정 개발 환경에 종속이 되거나 또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벤더사, 쉽게 말하면 판매사에 종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호환성이 보장이 안 되고요.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는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호환성을 고려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환성은 이제 그 패키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 판매하는 회사가 권장하는 그 어떤 환경이나 사용 가능한 어떤 환경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제약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는 결함 발생 시에 즉시 대응이 어려워요. 그쵸? 패키지는 이미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거나 수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수정이 어렵다. 그 다음에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는 순수하게 개발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뭐 수정이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서버 프로그램 구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서버 프로그램 쪽에 대한 내용들은 약간 뭐 어떤 지식으로서의 어떤 단순한 어떤 지식 이해 차원으로 보다는 실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의 클라이언트 서버 단에 그 다음에 어떤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의 단에 어플리케이션 수준의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전체적인 그 큰 흐름에서 이해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